심장이 환는 줄 알았다. 방문이 열렸지만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는 곧장 내 옷장으로 걸어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선택해. 지금 소리 질러서 네 남편 손에 천천히 죽을 건지 아니면 조용히 내 게임에 동참해서 그를 무너뜨릴 건지. 상상도 못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친구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화려하고 피곤했던 결혼식 파티는 마침내 끝났다. 수천 명의 하객으로 붐볐던 연회장, 눈부신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 축하의 인사가 가득했던 소음은 이제 5성급 호텔 방의 평온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미나는 아이보리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대형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여전히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방 안의 불빛의 반짝이는 작은 스팽글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날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지난 2년 동안 마음의 의지가 되어준 남자. 준호의 아내가 공식적으로 된 날, 미나는 약지에 끼워진 금반지를 만졌다. 그녀는 오늘 아침 준호가 우렁차게 한 번의 호흡으로 혼인 서약을 읊조리던 순간을 떠올리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준호는 그녀의 눈에 너무나 늠름하고 성실하며 완벽해 보였다. 그는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남편감이었다. 그녀를 이끌어주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미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넓은 신혼방을 둘러보았다. 침대 위에는 붉은 장미 꽃잎이 흩뿌려져 있었다. 방구석에서는 아로마 테라피 양초가 타오르며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갑자기 미나의 머릿속에 장난스러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준호는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대가족의 체크아웃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로비에 있었다. 이것은 좋은 기회였다. 미나는 남편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보통의 신부처럼 침대 가장자리에 얌전히 앉아 준호를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가 자신을 찾느라 조금 당황하게 만들고 싶었다. 미나는 조용히 킥킥거리며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살짝 들어 올리고 방구석에 있는 큰 옷장으로 까치발로 걸어갔다. 그 옷장은 충분히 넓은 워크인 클로젯으로 걸려있는 정장과 드레스들 뒤에 몸을 숨기기에 충분했다. 조심스럽게 미나는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걸려있는 두꺼운 코트들 뒤로 숨어 작은 몸이 완벽하게 가려지도록 했지만 살짝 열어둔 옷장 문틈으로 밖을 엿볼 수는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준호의 반응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세차게 뛰었다. 남편이 들어와 아내를 찾지 못했을 때의 당황한 얼굴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녀는 뛰쳐나와 뒤에서 그를 껴안을 것이었다. 미나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몇 분이 정적 속에서 흘렀다. 그리고 방문에 카드키를 대는 소리가 들렸다. 문손잡이의 표시등이 조용히 삑소리를 냈다. 문손잡이가 당겨지는 소리가 뒤따랐고 미나는 숨어있는 곳에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비했다. 발소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 발소리는 단호하고 무거웠다. 대리석 바닥 위를 울리다가 두꺼운 카펫을 밟자 더 조용해졌다. 미나는 마음속으로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뛰쳐나가 서프라이즈 라고 외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나의 움직임은 순간 멈췄다. 그녀의 몸이 얼어붙었다. 옷장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준호가 아니었다. 그는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검은 가죽 재킷, 어두운 청바지, 그리고 얼굴 일부를 가리는 모자. 체격은 건장했지만 분명히 준호의 체격과는 달랐다. 미나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부풀어 올랐던 행복감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강도일까? 이 사람이 나를 해칠까?
미나는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힘껏 참았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 화장대 위에 귀중품만 챙겨서 떠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화장대나 침대로 가지 않자 미나의 희망은 사라졌다. 호텔 방문을 조용히 잠그고 안전고리를 건 후 남자는 몸을 돌려 미나가 숨어있는 옷장으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마치 투시력을 가진 것처럼 미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듯했다. 미나는 심하게 떨었다. 두려움의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남자의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커지더니 마침내 그의 손이 뻗어와 옷장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미나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옷장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비명을 지를 준비를 했다. 그러나 남자는 검지를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제 옷장 불빛 아래에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얼굴은 강인했고 턱선은 뚜렷했으며 왼쪽 관자놀이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그때는 미나가 몰랐지만 지훈은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가 쥐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뿐이었다. 그는 미나를 욕망이나 잔인함이 아닌 긴박감이 가득한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마디 말도 없이 지훈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미나의 얼굴 쪽으로 향하고 음성 녹음 앱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의 볼륨은 최대로 설정되어 있었다.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마치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미나가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다. 바로 준호의 목소리였다. 몇 시간 전에 신성한 서약을 맹세한 남자의 목소리. 녹음 속에서 준호는 경쾌하게 웃고 있었다. 미나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은 경멸적이고 사악하게 들렸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다. 드디어 결혼했네. 맹세컨대 지난 2년 동안 그 여자 앞에서 착하고 성실한 척하느라 토할 뻔했어.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그 여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제 시간에 교회 가는 척하고 선행에 대한 설교를 들어주는 게. 그러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 목소리 또한 낯설지 않았다. 준호가 고아인 먼 친척이라며 자주 도와준다고 소개했던 유라의 목소리였다. 녹음 속에서 유라의 말투는 미나 앞에서 보여주던 예의 바르고 얌전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애교 넘치고 유혹적이었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잖아. 조금만 더 버텨야지.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진지하고 사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걱정 마. 오늘 밤 이후로 그 여자는 공식적으로 내 것이고 그건 그 여자의 재산도 우리 것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뜻이야. 내 계획은 완벽해. 3개월 안에 그 여자를 미치게 만들 거야. 내가 그 여자의 심리를 서서히 가지고 놀 거야. 돌아가신 그 여자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기억나게 할 거야. 그 유전적 요인을 핑계로 삼을 거야. 그 여자가 어머니의 광기를 물려받았다고 느끼게 만들 거야. 내가 그 여자 음료에 약을 타서 환각을 보게 할 거야.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그렇게 서명권이 나에게 넘어오면 내가 모든 걸 빼돌릴 거야. 그리고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그 후에는 우리 유럽에서 조용히 살 수 있어. 그 순간 미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녀는 신발 더미 사이에 옷장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수혜처럼 창백했다. 녹음에서 나온 모든 단어는 어떤 비수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남편,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준호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친자매처럼 여겼던 유라는 남편의 불륜 상대이자 공범자였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그녀의 인생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결혼 서약이 읊어지기도 전에
미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과 마음의 상처를 참느라 속이 뒤틀렸다. 노년의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준호는 그 고통을 그녀를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 준호와 유라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릴 때 지우는 녹음을 껐다. 그는 스마트폰을 다시 재킷 주머니에 넣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울음을 참느라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미나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미나를 건드리지 않고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의 시선은 재촉하고 있었다. 갑자기 호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고 행복에 겨워 조용히 흥얼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것은 진짜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는 로비에서 돌아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손잡이가 밖에서 눌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훈이 안에서 안전고리를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왜 안에서 잠갔어? 옷 갈아입고 있어. 문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말투는 달콤하고 애정이 넘쳤다. 지난 시간 동안 미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말투였다. 그러나 이제는 독사의 쉬쉬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우는 미나의 젖은 눈동자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아주 작지만 단호한 속삭임으로 지훈이 말했다. 지금 내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 선택, 지금 소리 질러. 소란을 피우고 당장 그와 대면하는 거야. 하지만 장담하건대 확실한 물적 증거와 정신적 준비 없이는 그가 사실을 뒤집을 거야. 그는 네 녹음이 조작이라고 할 거야. 결혼 스트레스 때문에 네가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할 거야. 그리고 널 미친 여자로 만들려는 그의 계획은 오늘 밤 더 빨리 시작될 거야. 넌 그의 손에 천천히 죽게 될 거야.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나가 그 위협을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컸지만 여전히 참을성 있게 들렸다. 미나야, 자기야, 문 좀 열어줘. 지우는 속삭임을 계속했다. 두 번째 선택, 조용히 있는 거야. 눈물을 닦아. 이 옷장에서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당분간 그의 게임에 동참하는 거야. 오늘 밤 그가 기대하는 아내가 되어줘. 그가 이겼다고 느끼게 해. 그동안 내가 반격을 준비하는 걸 도와줄게. 그가 널 파괴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 선택해, 미나. 소리치고 패배할 건지 아니면 침묵하고 승리할 건지. 미나는 멍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다. 그러나 그 슬픔 뒤로 서서히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 회사는 아버지의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다. 준호 같은 쓰레기가 그것을 빼앗고 가족의 자존심을 짓밟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미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싸우기로 선택했다. 미나는 순식간에 자신을 추스르려고 애썼다. 그녀는 손의 떨림을 멈추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짓에 도움을 받아 일어섰다. 그 미스터리한 남자는 소리 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욕실 문을 가리키며 미나에게 그곳으로 들어가 눈의 부기가 덜 보이도록 세수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동안 지우는 두꺼운 커튼이 쳐진 발코니 문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커튼 뒤로 사라지기 전에 그는 미나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강해져야 해. 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선이었다. 미나는 재빨리 욕실로 걸어가 소리를 감추기 위해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고 얼굴을 여러 번 씻었다. 차가운 물은 얼굴에 열기를 식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다. 가슴속 분노의 불길을 끌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다. 거울 속 여자는 연약해 보였고 눈은 빨갰다. 미나는 화장품 가방에서 파우더를 꺼내
울음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얼굴에 살짝 바르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오늘 밤 최고의 여배우가 될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잡았다. 밖에서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조급하게 들렸다. 미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녀는 욕실에서 나와 방을 가로질러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으로 방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이 열렸다. 준호는 하얀 치아가 가지런히 드러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신랑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썩은 속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잘생겨 보였다. 미안해요, 오빠. 아까 욕실에 있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미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울고 난 후의 목소리가 아닌 피곤한 목소리처럼 들리게 하려고 애썼다. 준호는 곧장 안으로 들어와 뒤에서 문을 닫았다. 그는 미나를 껴안으려고 팔을 벌렸다. 아, 그랬구나. 나는 자기가 잠든 줄 알았네. 이제 잠그지 마. 이제 부부인데. 준호는 작게 웃으며 장난을 쳤다. 그는 미나를 꽉 껴안았다. 준호의 몸이 그녀의 몸에 닿았을 때 미나는 토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예전에 좋아했던 준호의 비싼 향수 냄새가 이제는 코를 찌르고 역겨웠다. 따뜻하고 보호해주는 것 같았던 포옹이 이제는 뼈를 으스러뜨릴 준비가 된 비단뱀의 조임처럼 느껴졌다. 미나는 눈을 감고 숨을 참고 포옹을 당했지만 그녀의 손은 몸 옆에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 포옹에 화답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준호는 자신의 자아에 너무 몰두해 아내의 몸이 굳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 이렇게 떨어? 자기야, 추워. 준호가 포옹을 풀고 미나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그는 미나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미나의 피부는 혐오감으로 소름이 돋았다. 조금 추워요. 오빠, 에어컨이 너무 세요. 미나는 거짓말을 하며 입가에 매우 힘겹게 느껴지는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겠다는 핑계로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소파에 먼저 앉아 있어. 나 먼저 옷 좀 갈아입을게. 하루 종일 이 정장 입고 있으니 너무 덥다. 준호는 아까 미나가 숨어 있던 옷장으로 여유롭게 걸어갔다. 준호가 그 옷장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미나의 심장이 공포에 떨렸다. 그러나 옷장은 비어 있었다. 지훈의 흔적은 없었다. 미나는 발코니 커튼 쪽을 엿보았는데 지훈이 탈출하기 위해 살짝 열어둔 유리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가 옷장 앞에서 재킷을 벗느라 바쁜 동안 미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알림이 들어와 화면이 켜진 준호의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빠르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미나는 준호 쪽을 엿보았다. 그녀의 남편은 편한 옷을 고르느라 미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미나는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 화면을 엿보기 위해 조금 더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이 쓰는 것 같았다. 잠금 화면에 방금 들어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연락처 이름은 사촌 유라라고 적혀 있었지만 메시지 내용은 사촌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밤 연기 잘해, 자기야. 힘내라고 비타민 챙겨 먹는 거 잊지 마. 오늘 밤 일 잘하고. 사랑해. 뒤이어 붉은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미나의 눈이 뜨거워졌다. 자기야. 남편을 부르는 애칭. 눈앞의 증거는 지훈이 들려준 녹음 내용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연극이었다. 이 결혼, 오늘 아침의 신성한 서약, 축복을 구할 때 준호의 감동의 눈물, 모든 것이 가짜였다. 미나는 가장 잔인한 드라마 무대에서 노란한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드레스 끝자락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억눌렀던 분노가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훈의 말을 기억했다. 침묵하고 승리하라. 준호는 편한 티셔츠로 갈아입은 후 몸을 돌렸다. 그는 미나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왜 그래? 자기야. 전화 왔어. 준호는 약간 경계하는 어조로 물었다. 그는 재빨리 걸어가 스마트폰을 집었다. 미나는 다시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들었다. 아니요. 오빠, 그냥 아까 잠깐 켜졌어요. 아마 가족 단톡방 알림일 거예요.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준호는 즉시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미나는 그의 표정에서 미세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유라의 메시지를 읽을 때 준호가 숨기려 했던 약간의 교활한 미소가 있었다. 그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아, 그냥 사촌들 단톡방에서 축하한다고 난리네. 준호는 태연하게 둘러댔다. 그는 미나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날 밤은 미나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나갔다. 그녀는 미래에 대한, 신혼여행 계획에 대한, 그리고 미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준호의 허풍을 들어야 했다. 준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랑의 말은 미나의 귀에 쓰레기처럼 들렸다. 미나는 생리 중이고 매우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어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을 피했다. 준호는 약간 실망한 듯 보였지만 이해심 많은 남편 역할을 계속하려고 애썼다. 괜찮아, 자기야. 우리에게는 평생이 있잖아. 그냥 푹 쉬어. 준호는 미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 입맞춤은 미나의 피부를 태우는 듯했다. 마침내 준호는 깊이 잠들었다. 그의 부드러운 코골이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미나는 그의 옆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방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1초도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멀어지도록 몸을 돌렸다. 다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다. 어둠 속에서 미나는 근처 소파 쿠션 사이를 더듬었다. 아까 지훈이 떠날 때 미나는 그가 그곳에 무언가를 끼워 넣는 것을 보았다. 미나의 손가락이 작고 빳빳한 종이 조각에 닿았다. 명함이었다. 준호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미나는 그 카드를 집어 손에 숨겼다. 그녀는 아침이 오고 커튼 너머로 해가 비칠 때까지 기다렸다. 아침에 준호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미나는 그 명함을 읽었다. 명함은 은색 글씨가 쓰인 평범한 검은색이었다. 회사 이름은 없었다. 지훈, 사설 탐정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미나는 남편, 즉 그녀의 적이 있는 욕실 문을 바라보았다. 미나의 시선은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이전에는 가져본 적 없는 시선이었다. 순진하고 어리광 부리던 소녀는 어젯밤 배신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한 여성이었다. 미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어젯밤 숨었던 워크인 클로젯으로 들어가 떨리지만 강철 같은 결심을 한 손으로 명함에 있는 번호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미나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고통받기를 원해요. 미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대화 기록에서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녀는 고개를 든 채 옷장에서 걸어 나왔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신혼밤이 미나의 삶을 지옥으로 바꾼 지 일주일이 지났다. 외부인에게 미나와 준호의 가정은 완벽한 가족 그림처럼 보였다. 그들은 조화롭고 잘 어울리며 사랑이 넘쳐 보였다. 그러나 미나 부모님의 유산인 호화로운 집의 벽 뒤에서는 거대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미나는 이 삶의 무대에서 최고의 여배우가 되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그녀는 사실 독살하고 싶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가짜 달콤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녀는 준호의 더러운 손이 자신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저주의 주문처럼 들리는 사랑의 말을 속삭이게 내버려 두어야 했다. 혐오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쌓여 미나를 제정신으로 유지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증오의 연료가 되었다. 그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미나에게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뒷마당을 향한 큰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식탁 끝에 앉아 가사도우미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식욕 없이 죽을 적고만 있는 미나를 쳐다보았다.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최대한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항상 미나의 마음을 녹였던 조작적인 시선이었다. 왜 그래, 자기야. 왜 밥은 적기만 하고 있어. 아직도 회사 일 때문에 그래. 준호는 걱정스러운 척하는 어조로 물었다. 그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힘없이 놓여있는 미나의 손을 잡으려 했다. 피부가 닿자 미나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훈과 함께 짠 시나리오에 따라 슬프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오빠. 요즘 계속 어지러워요. 아마 아버지 유품 서류들을 정리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너무 힘드네요. 미나는 목소리가 약하고 절망적으로 들리도록 한탄했다. 준호는 옅게 미소 지었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미나의 매서운 눈에는 선명하게 포착된 승리의 미소였다. 거봐.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기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자기야. 돌아가신 어머니도 예전에 심하게 아프시기 전에 자주 어지럽고 불안해하셨잖아. 난 자기가 어머니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라는 단어의 언급에 미나의 피가 끓어올랐다. 감히 이 남자가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자신을 낳아준 신성한 여성의 이름을 들먹이다니. 그러나 미나는 그 분노를 꾹 참았다. 그녀는 준호의 꼬임에 넘어간 척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맞아요. 나도 엄마처럼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점심때 미나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용실에 가서 관리를 받겠다는 핑계로 외출 허락을 받았다. 준호는 물론 기꺼이 허락했다. 미나가 경계를 늦추고 사소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여겼다. 그러나 미나의 목적지는 단골 미용실이 아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중간에 차를 갈아타며 미나는 도시 외곽에 숨겨진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카페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앉아 야구 모자와 체크무늬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었다. 미나가 그의 앞에 앉았을 때 따뜻한 인사는 없었다. 남자는 곧장 두꺼운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그의 시선은 진지했다. 봉투 안의 내용물이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암시했다. 당신이 요청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지훈이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둘만 들릴 정도였다. 1년 전 당신의 아버지를 사망하게 한 자동차 사고를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준호가 사악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얼마나 사악한 걸까? 천천히 그녀는 봉투를 열어 사진과 문서들을 꺼냈다. 박살난 아버지 차의 사진들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다. 하지만 그 뒤에 끼워져 있던 은행 문서는 그녀의 숨을 텄게 했다. 이체 증거입니다. 지훈이 계좌 내역서의 숫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아버님 사고 3일 전에 준호의 개인 계좌에서 철수라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이 이체되었습니다. 이 철수는 전과 기록이 있는 전직 정비사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세요. 그건 바로 준호가 2억 원에 달하는 온라인 도박 빚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입니다. 미나는 빚의 액수와 거래 날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준호 오빠가 아빠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냈다는 말이에요?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준호의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한 대출을 거절하셨습니다. 준호는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는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얻고 유산을 차지할 유일한 지름길은 당신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당신과 최대한 빨리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미나 씨,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재산 다툼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눈물이 흘러 미나의 뺨을 적셨다. 아버지를 잃은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이번에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엄청난 분노와 뒤섞였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 매일 밤 옆에서 자는 남자는 아버지의 살인자였다. 미나의 손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때까지 굳게 쥐어졌다. 내가 그를 죽일 거야. 미나가 복수심에 가득 차 속삭였다. 내 손으로 그를 죽일 거야. 그러지 마세요. 지훈이 재빨리 말했다. 그는 미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지금 당신이 그를 죽이면 당신이 감옥에 갑니다. 유라는 풀려나고 아마도 이미 이전된 자산의 일부를 계속 즐길 겁니다. 우리는 영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기 전에 모든 것, 명예, 재산, 그리고 자유를 잃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복수입니다. 미나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가슴속의 격동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죽음은 그에게 너무 쉬운 벌이에요. 그는 먼저 이 세상의 지옥을 맛봐야 해요. 그날 저녁, 미나의 인내심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준호가 유라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집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끼던 소파 위에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미나는 소리쳐 쫓아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기억했다. 자기야. 돌아왔네. 준호가 꾸며낸 밝은 얼굴로 맞이했다. 이쪽은 유라야. 기억나? 결혼식 때 왔던 내 먼 친척. 월세 문제로 방금 전세집에서 쫓겨났대. 이 도시에서 혼자라 불쌍해. 새 집 구할 때까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 우리 집 크고 빈 방도 많잖아. 유라는 매우 설득력 있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죄송해요, 미나 언니. 폐를 끼치게 됐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서요. 준호 오빠가 제가 아는 유일한 친척이에요. 미나는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 여자는 약간 몸에 붙는 옷을 입었지만 예의 바르게 보이려 애쓰는 예쁜 여자였다. 그 순진한 얼굴 뒤에 미나는 물 준비가 된 독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나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유라 씨 불편해하지 마세요. 물론 괜찮아요. 그냥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마침 준호 오빠가 일하러 가면 저도 외로웠거든요. 집에서 이야기할 친구가 있으면 좋겠네요. 준호와 유라는 서로 슬쩍 시선을 교환했다. 유라를 집 안으로 들이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안심하고 기뻐하는 듯했다. 그들은 미나가 오히려 일이 쉬워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저기 같은 지붕 아래에 있으면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기가 더 쉬울 것이었다. 그날 밤 준호와 유라가 뒤뜰 테라스에서 수다를 떠느라 바쁠 때 미나는 준호의 서재와 거실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지훈이 오늘 낮에 준 단추 모양의 초소형 감시 카메라 몇 개를 꺼냈다. 민첩하게 미나는 거실 그림 뒤, 서재 책장 틈, 그리고 주방의 전략적인 지점에 카메라를 부착했다. 카메라는 미나가 따로 구입한 비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되었다. 잠들기 직전 미나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선명한 주방 영상이 표시되었다. 거기에는 준호가 음료를 만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미나가 평소에 마시는 허브티를 우려내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의 움직임은 의심스러웠다. 그는 좌우를 살피며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다. 준호는 봉지에서 흰 가루를 미나의 찻잔에 붓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었다. 준호의 얼굴은 차갑고 집중되어 있었고 항상 보여주던 다정한 남편의 얼굴과는 매우 달랐다. 미나는 그 장면을 녹화했다. 독극물 투여 시도의 첫 번째 증거가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음껏 독을 타봐, 오빠. 하지만 단 한 방울도 내 몸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 미나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호화로운 집 안에서의 냉전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미나는 무패의 플레이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스민 허브티 향기가 주 침실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차 한 잔과 토스트 한 접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마치 여왕에게 식사를 바치는 것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침대 옆 탁자에 쟁반을 놓았다. 미나는 이미 깨어났지만 침대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척하며 극도의 경계심으로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는 그 예쁜 꽃무늬 찻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젯밤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그녀는 준호가 그 안에 신비한 흰 가루를 섞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좋은 아침, 내 예쁜 아내. 준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미나의 팔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인사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완벽한 남편의 가면은 틈없이 완벽하게 쓰여 있었다. 자, 일어나서 아침 먹자. 내가 자기를 위해 특별한 허브티를 만들었어. 의사 친구한테서 얻은 새로운 레시피인데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 자기가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쉽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또다시 어머니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미나는 그 뜨거운 차를 준호의 얼굴에 쏟아붓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준호의 전략은 매우 교활했다. 미나의 어머니의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 독을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미나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 머리판에 등을 기대고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오빠. 나한테 정말 잘해주네요. 미나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찻잔을 들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찻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가 향기를 맡았다. 강한 제스민 향기 뒤에 일반인은 감지하지 못할 희미한 화학 약품 냄새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경계심이 강해진 미나의 코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준호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액체가 미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 미나는 마시기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의심을 살 것이었다. 그녀는 영리하게 행동해야 했다. 미나는 입술을 찻잔 가장자리에 대고 조금 마시는 척했다. 그러다 갑자기 살에 들린 것처럼 작게 기침을 했다. 쿨럭, 너무 뜨거워요. 오빠. 그녀는 찻잔을 멀리하며 불평했다. 조심해, 자기야. 천천히 마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가려졌지만 약간의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그때 화장대에 놓여 있던 준호의 스마트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돌아보았다. 그것은 절호의 기회였다. 준호가 얼굴을 돌린 찰나 미나는 재빨리 차의 대부분을 침대 옆에 있는 산세베리아 화분에 쏟아부었다. 자갈이 가득한 큰 화분 속의 관상식물은 눈에 띄는 젖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차액체를 빠르게 흡수했다. 미나는 준호가 다시 돌아보는 순간에 맞춰 즉시 찻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스마트폰 알람을 끈 후 미나는 마지막 한 모금을 삼키는 척하고 이제 찌꺼기만 남은 찻잔을 쟁반 위에 놓았다. 맛이 좀 이상해요, 오빠. 약간 쓰네요. 미나가 미끼를 던지며 말했다. 준호는 빈 찻잔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원래 약초는 그런 거야, 자기야. 쓴 게 약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 나중에는 익숙해질 거야. 자, 이제 씻고 회사 갈 준비해.
잊지 마. 오늘 주주총회 있잖아. 상쾌해 보여야지. 주주총회. 미나는 거의 잊고 있었다. 준호는 분명 그 약이 회의 중에 효과를 발휘하여 미나가 투자자들 앞에서 불안정하게 보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미나는 준호가 원하는 쇼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날과 그 후 며칠 동안 미나는 정신을 잃어가는 여성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유라 앞에서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 척을 자주 했다. 그녀는 일부러 유라를 가사도우미 이름으로 부르고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사과했다. 절정은 3일 후 저녁 식사 때였다. 미나는 자신의 접시를 떨어뜨리고는 방구석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히스테리하게 소리질렀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였다. 준호와 유라는 그들의 역할을 매우 잘 수행했다. 그들은 당황한 척하며 미나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미나의 등 뒤에서 그들은 서로 교활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약이 예상보다 빨리 듣네. 준호는 히스테리 사건 후 미나가 방에서 잠든 척할 때 유라에게 속삭였다. 광기의 연극 속에서 미나는 자신의 주된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지우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유라는 아직 완전히 비우지 않은 예전 아파트의 비밀 금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대되어 있었고 위조 여권과 준호의 실제 신분 실명은 강민석으로 5년 전 다른 지역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인물을 포함한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증거는 그들 둘을 즉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였다. 기회는 금요일에 찾아왔다. 유라는 하루 종일 관리를 받기 위해 미용실에 간다고 했다. 그동안 준호는 사실 미나가 준비한 사업 함정인 동료들과 골프를 치느라 바빴다. 미나는 심한 두통을 핑계로 집에서 하루 종일 자고 싶다고 했다. 유라의 차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미나는 즉시 침대에서 뛰어내려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다음 지훈이 빌린 카카오 택시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뒷문으로 나갔다. 유라의 아파트로 가는 길은 매우 길게 느껴졌다. 미나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범죄 행위, 남의 집을 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다.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자마 미나는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복제 출입 카드 덕분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다. 그 탐정은 정말 효율적으로 일했다. 유라의 아파트는 15층에 있었다. 조용하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작은 손전등을 켰다. 그녀는 곧장 침실로 가서 지훈의 지시에 따라 벽에 붙박이로 설치된 옷장 뒤에 있는 금고의 위치를 찾았다. 아니나 다를까 낡은 옷더미 뒤에 작은 철제 금고가 있었다. 미나는 지훈이 준 전자코드 해독기를 꺼냈다. 그녀는 그 장치를 금고 잠금 패널에 붙였다. 장치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가며 올바른 조합을 찾았다. 1분, 2분, 미나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제발, 빨리.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딸깍, 금고의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철문이 열렸다.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 금 장신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서가 담긴 플라스틱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미나는 파일을 열었다. 준호의 사진이 있지만 이름은 강민석인 여권, 가짜 신분증, 그리고 준호와 유라의 2년 전 날짜가 찍힌 혼인신고서. 준호가 미나와 결혼하기 훨씬 전이었다. 이것은 준호와 미나의 결혼이 처음부터 사기에 기반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미나는 즉시 모든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원본 문서는 배낭에 넣었다. 그녀는 즉시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달랐다. 아파트 현관문에서 삐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출입 카드를 댔다. 미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유라임이 틀림없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지?
미용실에 있는 거 아니었나. 미나는 당황했다. 현관문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이 아파트의 창문은 잠겨 있었고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다. 발소리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화하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오빠. 미용실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리모델링 한다네요. 완전 짜증나죠? 옛날 아파트에 옷 갈아입으러 온 김에 물건도 좀 확인할게요. 유라가 침실로 걸어가며 말했다. 미나는 침실에 갇혔다. 유라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미나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유일하게 가능한 숨을 곳에 꽂혔다. 금고가 있던 바로 그 큰 옷장,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미나는 내용물은 비었지만 금고 문을 다시 닫고 옷장의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 걸려있는 두꺼운 롱코트들 뒤에 숨었다. 그녀는 옷장 문을 꼭 닫아 아주 작은 틈만 남겼다. 익숙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데자비, 이 상황은 일장의 신혼밤과 똑같았다. 다른 점은 이번에 온 사람은 유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미나가 발각되면 유라는 당황해서 그녀를 해치거나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었다. 침실 문이 열렸다. 유라는 가방을 침대에 던지며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와 통화 중이었다. 네, 지금 방에 있어요. 오빠. 미나가 오늘 아침에 정말 약을 마셨다고 확신해요. 왠지 가끔 보면 눈빛이 여전히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정신이 없을 때 말고요. 미나는 옷장 안에서 숨을 참았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문틈으로 유라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유라는 옷장 쪽으로 다가왔다. 내 빨간 가죽 재킷 가지러 왔어요. 아직 여기에 남겨둔 것 같아서. 유라가 전화기 너머에 준호에게 말했다. 그녀의 손이 미나가 숨어있는 옷장 문 손잡이를 잡기 위해 뻗어졌다. 미나는 눈을 감고 재킷 주머니를 더듬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져온 후추 스프레이를 꽉 쥐었다. 이 문이 열리면 그녀는 먼저 공격해야 했다. 문 손잡이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미나의 등을 적셨다. 그녀는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대결을 준비했다. 아파트 옷장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유라의 손은 이미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나는 폐가 아플 정도로 숨을 참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후추 스프레이 병을 꽉 쥐고 있었다. 자유와 파멸 사이의 거리는 얇은 나무 판자 한 장에 불과했다. 미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만약 문이 정말 열린다면 뛰쳐나가 온 힘을 다해 싸울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 귀청이 터질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아파트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화재 경보 사이렌이 최대 볼륨으로 울부짖었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그날 오후의 정적을 찢는 듯했다. 유라는 깜짝 놀라 뛰어올랐다. 그녀의 손은 옷장 문 손잡이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놀라서 작게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사이렌 소리에 이어 15층에서 짙은 연기가 감지되었으니 모든 주민은 즉시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라는 건물 스피커에 자동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층이었다. 물론 실제 연기는 없었다. 그것은 멀리서 건물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지훈이 제 시간에 벌인 일이었다. 유라는 극도로 당황했다. 그녀는 침대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움켜쥐고 옷장 안에 재킷을 가져오려던 생각은 잊어버렸다. 젠장, 왜 하필 지금 불이야? 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욕설을 퍼부었다. 그 여자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방을 뛰쳐나가 아파트 문을 쾅 닫고 비상계단으로 서둘러 달려가 텅 빈 집을 남겨두고 떠났다. 미나는 유라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몸은 코트 더미 사이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경주마처럼 거칠게 뛰고 있었다. 지우는 정말 그녀의 구세주였다.
미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상황이 안전해진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옷장에서 나와 매우 귀중한 도난 문서들이 들어있는 배낭을 뜯다. 그녀는 다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빠르지만 경계하는 걸음으로 아파트에서 나왔다. 아파트 복도는 비상계단으로 달려가는 다른 주민들의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이 혼란은 미나에게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 틈에 섞였다. 대규모 공황 상태 속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미나는 무사히 건물 밖으로 나와 엔진을 켜고 기다리고 있던 지훈의 검은 차가 있는 옆길로 몰래 빠져나갔다. 차에 타자마자 미나는 즉시 배낭을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내용물을 재빨리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위조 여권, 비밀 혼인신고서, 그리고 준호의 본명인 강민석으로서의 신분. 이건 핵무기급 탄약입니다. 미나 씨, 이걸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계획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먼저 그들을 파산시킬 겁니다. 미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더욱 불타오르는 결의를 내뿜었다. 그녀는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과 탐욕을 뿌리까지 파괴하고 싶었다. 다음 며칠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금융 반격의 시작이었다. 준호에게 바보 같고 사업을 모른다고 여겨졌던 미나는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일한 상속인이자 회사의 합법적인 소유주로서 미나는 준호가 모르는 핵심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충직한 재무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 미나는 회사의 유동자산, 즉 현금, 예금, 채권 등을 준호가 접근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해외의 안전한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가 감시하는 은행 시스템의 경보를 울리지 않도록 조금씩 이체를 진행했다. 한편 준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미나는 매우 교활한 전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준호가 매우 탐욕스럽고 남은 도박 빚을 갚고 유라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미나는 제주도의 가상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승인 서류를 위조했다. 그 프로젝트는 호화로운 브로셔와 환상적인 수익 약속으로 매우 설득력 있게 포장되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사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보호림이었다. 지우는 뇌물을 받은 사업 중개인을 통해 그 가짜 제안서가 준호의 책상에 도달하도록 조치했다. 그날 밤 준호는 화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투자 제안서 파일을 방으로 가져왔다. 자기야, 이것 좀 봐. 황금 같은 투자 제안을 받았어. 6개월 안에 수익이 3배가 될 수 있대. 하지만 회사 자금에서 초기 자금을 인출하려면 최고 책임자로서 당신의 서명이 필요해. 이건 아버님의 유산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야. 준호는 열정적으로 설득했다. 멍한 시선으로 머리를 빗는 척하던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나는 준호가 내민 펜을 받았다. 그녀는 서류를 보고 나서 준호를 쳐다보았다. 오빠,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확신해요? 미나가 꾸며낸 망설이는 어조로 물었다. 물론이지, 자기야. 내가 다 확인했어. 나 믿지? 준호는 조급하게 재촉했다. 미나는 마침내 서명했다. 그녀의 원래 서명이 아니라 나중에 법정에서 압박에 의한 서명이나 위조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약간 변형된 서명이었다. 준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수십억 원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들어올 것을 상상하며 너무 기뻐했다. 그 돈이 사실은 지훈의 팀인 사기꾼들에게 삼켜질 것이고 준호에게는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회사 빚만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음 단계는 준호와 유라의 동맹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미나는 범죄에 기반한 관계는 진정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유라가 거실에서 편안하게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을 때 미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미나의 얼굴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마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유라 씨,
미나가 조용히 불렀다. 유라는 약간 방해받은 듯 고개를 돌렸다. 네, 미나 언니. 왜요? 미나는 순진한 시선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준호 오빠가 또 잠꼬대를 했어요. 요즘 잠꼬대를 정말 자주 하는데 어젯밤에는 정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돈만 손에 들어오면 유라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해. 너무 많이 알아. 위험해. 차라리 소라랑 결혼하는 게 더 쉬워. 유라 씨, 소라가 누군지 알아요. 유라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그녀가 들고 있던 매니큐어가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소라는 예전에 유라가 매우 질투했던 준호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다. 유라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어색하게 웃었다. 에이, 정말요. 언니, 아마 미나 언니가 잘못 들었을 거예요. 준호 오빠는 푹 자는데요. 미나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유라 씨. 정말 선명했어요. 유라한테 휘둘리는 게 지겹다고 했어요.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어휴. 미안해요. 유라 씨.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아마 그냥 꿈이었을 거예요. 미나는 그 후 자리를 떠났고 이제 분노와 두려움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멍하니 앉아있는 유라를 남겨두었다. 의심의 독이 퍼졌다. 소유욕이 강하고 편집증적인 유라는 그 미끼를 그대로 물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감시 카메라를 통해 미나는 게스트룸에서 준호와 유라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 유라는 관계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준호가 소라라는 다른 여자가 있다고 비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준호는 감정이 격해져 비합리적이라며 유라에게 소리쳤다. 다툼은 유라가 문을 쾅 닫고 준호가 의자를 걷어차는 것으로 끝났다. 미나는 주 침실에서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유대감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로 다투는 적은 미나에게 가장 큰 이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끄고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두 배신자가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의심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미친 척하는 미나의 전략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준호는 점점 더 조급해졌다. 유라와의 다툼과 쌓여가는 빚의 압박은 그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게 만들었다. 그는 원래 계획처럼 3개월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지금 당장 완전한 서명권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나가 정신적으로 무능력, 즉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여 후견인 권리가 남편에게 넘어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준호는 그의 최종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일부러 미나 어머니의 아끼는 꽃병을 깨뜨려 작은 소란을 일으킨 다음 미나가 화가 나서 그랬다고 비난했다. 이미 시나리오를 준비한 미나는 즉시 히스테리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울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구석에 웅크렸다. 그녀의 연기는 실제 마음의 상처에서 우러나와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고 그 장면을 본 가사 도우미들은 공포와 동정심을 느꼈다. 이 순간을 포착한 준호는 즉시 변호사와 가짜 진단을 내리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한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박 원장님. 아내가 또 재발했는데 이번엔 아주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검사를 위해 즉시 집으로 와주세요.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려면 오늘 당장 그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꾸며낸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사실 그의 눈은 바닥에서 울고 있는 미나를 보며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지훈이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그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영리한 탐정은 준호가 연락한 돈을 받은 의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훈은 즉시 움직였다. 미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돈을 받은 의사의 차는 갑자기 신원미상의 사람들 지훈의 부하들에 의해 교통 단속이나 조작된 사고를 핑계로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이유로 멈춰섰다.
그 의사는 갇혀서 지나갈 수 없었다. 대신 지우는 청렴하고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지인 정신과 의사인 김 원장을 보냈다. 김 원장은 저명한 정신병원의 공식 간호사 2명과 함께 도착하여 그들의 방문이 매우 합법적이고 절차에 따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는 돈을 받은 의사를 기대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그는 그곳에 서 있는 낯선 의사의 모습에 약간 놀랐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박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김 원장은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미소 지으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저는 중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김 원장입니다. 박 원장님께서 길에서 작은 사고를 당하셔서 긴급한 경우라 저에게 대신 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환자 치료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정신능력 검사를 위한 모든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의사가 내 부인이 아니면 그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변호사와 공증인은 이미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검사를 취소하면 기회를 잃고 다시 기다려야 했다. 게다가 준호는 생각했다. 미나는 몇 주 동안 매일 그 환각제를 마셨다.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미나가 정말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 약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다. 그 확신으로 준호는 김 원장을 안으로 들였다. 들어오세요, 원장님. 제 아내는 방에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검사는 주 침실에서 이루어졌다. 준호, 유라, 그리고 변호사가 증인으로 함께 들어왔다. 미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시선은 광기 어렸다. 김 원장은 그녀 앞에 앉아 녹음기와 검사 서류를 꺼냈다. 준호는 방구석에 서서 억누른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제 곧,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미나 씨, 제 말 들리세요? 김 원장이 부드럽게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천천히 흔들었다. 김 원장은 시간, 장소, 그리고 논리에 대한 진압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표준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미나가 평소처럼 유령이나 괴물에 대해 횡설수설하기를 기다리며 숨을 참았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몸을 흔드는 것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광기 어리고 공허했던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차분하고 집중되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우아한 동작으로 머리를 정돈하고 매우 제정신인 사람의 시선으로 김 원장을 바라보았다. 원장님 말씀 아주 잘 들립니다. 미나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며 위엄이 있었다. 거기에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혼란의 떨림도 없었다. 준호는 입을 딱 벌렸다. 유라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김 원장은 환자의 급격한 변화에 약간 놀랐지만 전문성을 유지하며 질문을 계속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25일, 화요일이고 우리는 제 집, 주침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저 남자는 제 남편, 준호 씨인데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서 실망한 것 같네요. 미나는 차분하게 준호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준호는 당황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원장님, 제정신인 척하는 겁니다. 그것도 병의 일부예요. 아까는 히스테리하게 소리 질렀다고요. 더 깊이 테스트해보세요. 분명 환각을 보고 있을 겁니다. 김 원장은 손을 들어 준호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다. 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김 원장은 이어서 일련의 논리 테스트, 수학 계산, 그리고 단기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미나는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는 복잡한 산수 계산을 몇 초 만에 답했다. 그녀는 오늘의 사건 순서를 논리적으로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었다.
테스트가 길어질수록 준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더 붉어졌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서 줄줄 흘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고용량이었는데 지금쯤 미나의 뇌는 엉망진창이어야 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지? 그의 옆에 있던 유라는 무언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떨기 시작했다. 일시간의 집중적인 검사 끝에 김 원장은 서류를 닫았다. 그는 일어나서 평가하는 시선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 제 종합적인 검사 결과 당신의 아내인 미나 씨는 최상의 정신 건강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한 우울증, 조현병 또는 망상 장애의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100% 온전하며 인지 능력은 매우 뛰어나고 심지어 평균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녀는 약을 마셨다고요. 준호는 실언을 하고는 서둘러 입을 막았다. 무슨 말씀이시죠? 김 원장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녀가 신경안정제를 마셨다는 겁니다. 준호는 더듬거리며 둘러댔다. 김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엇이든 정신장애의 징후는 없습니다. 미나 씨를 위해 심신이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그녀는 자산과 회사를 스스로 관리할 법적 능력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후견인 신청은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준호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의 계획은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불신,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미나를 쳐다보았다. 미나는 일어나서 옷을 정돈하고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덫에 걸린 먹잇감에 다가가는 암사자처럼 치명적이었다. 김 원장과 변호사는 부부에게 약간의 사적인 공간을 주기 위해 물건들을 정리하고 방을 나가기 시작했다. 유라는 이미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망갈 준비를 하며 문 근처로 천천히 물러나 있었다. 미나는 준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살짝 까치발을 들어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다.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속삭임으로 미나는 말했다. 오빠가 만든 차맛이 좀 쓰더라고. 그래서 오빠가 처음 만들어준 날부터 난 항상 그 차를 화분에 버리고 그냥 단맛 나는 차로 바꿔 마셨어. 저기 구석에 있는 산세베리아가 불쌍하네. 오빠 약에 중독된 건 그 식물이지. 내가 아니야. 준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머리에서 피가 다 빠져나간 듯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미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그동안 미나는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에게는 끔찍한 미소였다. 그동안 난 그냥 연기한 거야. 오빠, 그리고 당신은 가장 속이기 쉬운 관객이었지. 이제 당신의 파멸을 즐겨. 미나는 그리고 몸을 돌려 고개를 든 채 방을 나갔고 방 한가운데서 심하게 떨고 있는 준호를 남겨두었다. 집대문 밖에서는 투자 사기 사건으로 지훈이 부른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며 악당의 파멸의 마지막 장을 위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준호가 준비한 환각의 덫은 그 자신의 무덤이 되었다. 그날 밤 쿠수마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흰 장미와 파란색 실크 리본으로 장식된 연회장 곳곳에 황금빛을 반사했다. 거물급 투자자, 경찰 고위 간부, 그리고 국내 언론인들로 구성된 초대 손님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이제 이세가 이끄는 회사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러나 그 호화로운 파티 뒤에는 주최 측 사이에 매우 민감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나는 볼룸 입구에 서서 속을 알 수 없는 우아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우아한 바다색 롱드레스에 같은 색상의 새틴 스카프를 매치했다. 그녀 옆에는 어제 새로 산 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준호가 서 있었다. 비록 그의 얼굴은 동료들과 악수하며 친절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렀다. 어제 침실에서 의사 검진 때 있었던 일 이후 준호는 못 뒤를 걷는 기분이었다. 그는 미나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의 아내는 그를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 즉시 감옥에 보내지도 않았다. 미나는 단지 준호가 고통스러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고 대중 앞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오늘 밤에도 대표이사로서 참석하도록 강요했다. 연회장의 다른 쪽에서는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음료수 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사실 그날 밤에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 눈에 띄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를 비난하는 듯한 손님들의 시선은 미나의 집에 얹혀 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녀를 벌거벗은 기분으로 만들었다. 유라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훈과 파티 보안 요원으로 위장한 몇몇 건장한 남자들이 멀리서 계속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덫에 걸렸다. 오늘 밤은 그들의 마지막 연극 무대였고 미나는 그 감독이었다. 행사는 MC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회사 성과를 담은 프로필 영상이 상영되었다. 미나는 차분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그곳에 참석한 수천 쌍의 눈을 바라보았다. 분위기는 즉시 조용해지며 유일한 상속인의 연설을 기다렸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미나가 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오늘 밤은 단순히 회사의 창립 기념일 축하가 아닙니다. 오늘 밤은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설립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기반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으려는 해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혹은 어쩌면 파괴하는데 가장 야심찬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 준호 씨입니다. 미나는 준호 쪽으로 손짓했다. 예의 바른 박수 소리가 들렸다. 이름이 불린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굳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는 아마 미나가 여전히 대중 앞에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고 감히 스캔들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호는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하던 능숙한 연설가 스타일로 연설을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미래 비전은 이 회사를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유지를 받들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볼륨의 주 조명이 모두 꺼졌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무대 뒤에 거대한 프로젝터만이 갑자기 밝게 켜졌다. 손님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속삭였다. 준호는 그것이 자신의 시각,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대한 화면에 펼쳐진 것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주식 그래프가 아니었다. 고화질 CCTV 녹화 영상이었다. 영상은 미나의 집 거실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준호와 유라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미나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끼던 비싼 와인병을 들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최첨단 볼륨 음향 시스템을 통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 미나라는 애 속이는 거 진짜 쉽다니까. 영상 속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유라의 웃음이 뒤따랐다. 걔는 자기 엄마처럼 약해 빠졌어. 매일 약 조금씩 주면 조만간 진짜 미쳐버릴 거야. 그럼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지. 멍청한 년. 하지만 오빠, 걔가 알아채면 어떡해? 영상 속 유라가 물었다. 그럴 리 없어. 만약 의심하기 시작하면 걔 아빠 따라가게 만들면 되지. 브레이크 고장 다시 내거나 약물과다 복용시키거나. 쉽잖아. 준호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볼룸 안에 수천 명의 손님들은 경악했다. 곳곳에서 놀란 비명이 들렸다. 우아했던 볼룸의 분위기는 혼란에 빠졌다. 연설을 녹화하던 기자들의 카메라는 재빨리 프로젝터 화면과 무대 위 창백한 준호의 얼굴로 향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상은 준호의 위조 문서 증거, 강민석이라는 이름의 여권, 그리고 회사 자금을 사용한 도박 빚 상환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손에 든 마이크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귀를 아프게 하는 피드백 소음을 냈다. 그는 무대 가장자리에 서 있는 미나를 쳐다보았다. 미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무표정한 채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공개 처형이었다. 미나는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 전체 앞에서 준호의 인격을 살해하고 싶었다. 거짓말. 저건 편집된 영상이야. 저건 딥페이크야. 준호는 마이크 없이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관중의 소음 속에서 날카롭고 절망적으로 들렸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미 그를 에워싸고 날카로운 질문과 눈부신 플래시 세례를 퍼붓고 있었다. 방구석에서 준호의 파멸을 본 유라는 자신을 구하려고 했다. 그녀는 이 배가 가라앉을 것을 알았고 함께 가라앉고 싶지 않았다. 몇몇 보안 요원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유라는 오히려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무대 위에 준호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 저를 강요했어요. 저 사람이 주범이에요. 유라가 소리쳤다. 악어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저는 협박당했어요. 준호가 미나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저를 잡지 말고 저 사람을 잡으세요. 배신은 너무나 빠르고 잔인하게 일어났다. 멀리서 유라의 외침을 들은 준호는 등 뒤에서 칼에 찔린 기분이었다. 그는 증오에 가득 찬 시선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두 악당의 싸움은 부끄러운 구경거리가 되었다. 궁지에 몰리고 완전히 망신을 당한 준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무대 오른쪽에 있는 비상구를 보았다. 그는 기자들의 군중을 거칠게 밀치고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때리며 그 문을 향해 무모하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건장한 체격의 한 인물이 그의 길을 막았다. 지훈이 그곳에 서서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어디 가십니까? 대표님,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지훈이 비꼬았다. 비켜, 이 자식아. 준호는 지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소리쳤다. 그러나 지훈은 그 아마추어 같은 주먹을 쉽게 막아내고 준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그의 얼굴을 벽에 밀어붙였다.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즉시 들이닥쳐 몸부림치는 준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다른 쪽에서는 유라도 피하지 못했다. 비록 그녀가 피해자라고 소리쳤지만 여성 경찰관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다. 사악한 공모에 대한 그녀의 연루 증거는 매우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는 올해 가장 떠들썩한 체포 드라마로 변했다. 미나는 무대 위에 그대로 서서 한때 신뢰했던 두 사람이 비참한 범죄자처럼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안도감을 느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들어 올려졌다. 그러나 미나는 상처 입은 뱀이 완전히 죽기 전에는 보통 더 사납게 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창립 기념 파티의 수치스러운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준호와 유라의 스캔들에 대한 뉴스는 여전히 모든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들의 얼굴은 가장 증오받는 사기꾼 커플로 신문과 텔레비전에 실렸다. 그러나 법에는 교활하고 아직 총알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허점이 있었다. 사기와 자금 횡령의 증거는 강력했지만 미나의 아버지에 대한 계획 살인 사건의 증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의학적 심층 조사가 필요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은 비밀 예금에 남은 돈으로 고용한 교활한 변호사는 매우 높은 보석금으로 구속 정지를 성공적으로 신청했다. 준호의 심장 상태에 대한 꾸며낸 의학적 이유와 협조적인 약속은 판사가 그 신청을 잠정적으로 승인하게 만들었고 준호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가택연금 상태가 되었다. 준호만큼 돈이 없었던 유라는 계속 구치소에 머물렀고 분노 속에서 그녀는 준호의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에게 자백하기 시작하여 매 순간 준호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준호는 풀려났지만 그는 완전히 파멸했다.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호화로운 아파트는 압류되었으며 스포츠카는 리스 회사에 의해 회수되었다. 사교계 친구들은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는 이제 도시 외곽의 값싼 모텔에 머물렀다. 기자들과 그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한 도박 빚쟁이들의 추적을 피해 숨어 지냈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여 그의 정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미나 탓으로 돌렸다. 그의 비뚤어진 논리에 따르면 만약 미나가 순종적인 바보 아내로 남아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는 강탈당했다고 느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마치 자연이 이 비극의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답답한 모텔방에 앉아 값싼 술병을 들이켰다. 그의 눈은 충혈되고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암시장에서 산 조잡한 권총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해외로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경찰이 공항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유라의 증언이 확인되는 순간 종신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파멸해야 한다면 그는 미나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었다. 내가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미나, 절대로.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젖은 재킷 뒤에 권총을 꽂고 검은 모자를 쓰고 빗속으로 나섰다. 새벽이시 미나의 큰 집은 어둡고 조용해 보였다. 정원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파티 사건 이후 집 앞 경비는 강화되었지만 준호는 새로 온 경비원보다 그 집의 구석구석을 더 잘 알았다. 그는 덩굴 식물로 덮인 뒷담을 타고 올라가 자신이 정확히 사각지대를 알고 있는 CCTV 카메라의 범위를 피했다. 예전에 미나를 감시하기 위해 자신이 설치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뒷마당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갔다. 그는 작은 쇠지렛대로 부엌 창문을 땄다. 천둥 소리가 유리 깨지는 소리를 감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방향제에서 나는 라벤더 향기가 그의 증오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계단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다. 목표는 단 하나, 주 침실이었다. 그러나 준호의 발걸음은 거실에서 멈췄다. 갑자기 방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준호는 놀라서 눈을 가늘게 떴다. 거기 1인용 소파에 지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탐정은 자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방문을 예상한 것처럼. 시궁창 쥐가 자기 하숙으로 돌아올 줄 알았지.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허리 근처에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비켜. 이건 내 아내와의 문제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었다. 끝났어, 준호. 경찰이 이리로 오고 있어. 유라가 내 은신처를 알려줬다. 항복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 지랄 마. 준호가 소리쳤다. 탕. 총성이 울렸다. 지훈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소파 뒤로 뛰어들었지만 총알은 그의 왼쪽 팔을 스쳤다. 신선한 피가 흘러 지훈의 셔츠를 적셨다. 총소리를 듣고 위층에 있던 미나는 잠에서 깼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계단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준호 오빠. 미나는 미친 사람처럼 총을 들고 있는 남편을 보고 놀라 소리쳤다. 주된 목표물을 본 준호는 더 이상 지훈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살기 어린 시선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미나, 이리 와. 같이 죽자. 미나는 두려웠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지 않았다. 나무 문은 쉽게 부서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주 침실과 연결된 2층 발코니로 달려갔다. 그곳은 더 개방되어 있고 앞마당을 볼 수 있었다. 준호는 홀린 듯한 악마처럼 그녀를 쫓았다. 지우는 피 흘리는 팔을 붙잡고 일어나 찌르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준호를 뒤쫓았다. 준호, 멈춰. 지훈이 소리쳤다. 미나는 발코니에 도착했다. 밤바람과 비가 즉시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등이 발코니 난간에 부딪힐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아래에는 어두운 정원이 멀리 보였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발코니 유리문이 활짝 열렸다. 준호가 문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숨은 가빴다. 손에 든 권총은 미나의 가슴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연극도 카메라도 없어. 준호는 미나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를 즐기며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였다. 네가 똑똑한 줄 알아? 응. 넌 그냥 다른 남자 뒤에 숨은 약한 여자일 뿐이야. 미나는 턱을 들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남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비가 그녀의 스카프와 얼굴을 적셔 혹시 흘러나올지 모를 눈물을 감춰주었다. 나는 2년 전에 당신이 알던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오빠, 그 여자는 당신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당신의 악몽이에요. 준호는 미친 듯이 웃었다. 악몽, 넌 그냥 퍽. 지훈이 뒤에서 준호의 몸을 덮쳤다. 두 사람은 비 때문에 미끄러운 발코니 바닥에서 뒹굴었다. 준호의 권총은 발코니 구석으로 멀리 날아갔다. 부상당한 지훈과 눈먼 분노에 휩싸인 준호 사이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주먹이 오갔다. 지훈은 무술 유단자였지만 팔의 출혈로 인해 기력이 쇠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상태의 준호는 야만적으로 싸우며 물고 핥히었다. 준호는 지훈의 팔에 있는 상처를 걷어차는 데 성공했고 지훈은 고통에 신음하며 손을 놓쳤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그의 눈은 광기 어리게 권총을 찾았다. 그는 화분 근처에 떨어져 있는 권총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잡기 위해 재빨리 기어갔다. 지훈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약했다. 미나, 도망쳐. 지훈이 소리쳤다. 그러나 미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가 이미 권총 손잡이를 쥐고 그들 쪽으로 몸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미나는 만약 자신이 도망치면 지훈이 그 자리에서 사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용기가 미나의 몸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지훈이 가르쳐준 짧은 자기방어 훈련을 떠올렸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고 자신이 받았던 모든 굴욕을 떠올렸다. 준호가 반쯤 일어섰지만 아직 권총을 제대로 장전하지 못했을 때 미나는 달려들어 덮쳤다.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신발 뒤꿈치를 이용해 있는 힘껏 준호의 명치를 향해 앞차기를 하고 이어서 남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준호의 자세는 약한 아내로부터 예상치 못한 강한 충격과 더해져 그를 뒤로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그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의 몸은 낮은 발코니 난간 너머로 날아갔다. 예전에 준호 자신이 현대적인 미학을 이유로 일부러 낮게 설계했던 바로 그 난간이었다. 미나. 준호는 중력이 그의 몸을 끌어당길 때 길게 소리쳤다. 쿵. 준호의 몸이 아래에 주차된 지훈의 차 지붕 위로 떨어지고 포장 블록으로 굴러 떨어질 때 둔탁하고 고통스러운 충돌음이 들렸다. 손에 든 권총은 방향 없이 허공으로 한 발 발사된 후 떨어졌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미나는 발코니 가장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준호의 몸은 이상한 자세로 누워 고통에 신음했지만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차지붕이 낙하 충격을 완화했지만 그의 다리는 분명히 심하게 부러졌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미나 옆에 서서 그 여자의 어깨를 잡았다. 대단했어요, 미나 씨. 지우는 마침내 피로에 지쳐 다시 주저앉기 전에 속삭였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리며 다가와 밤의 정적을 깼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이웃집 벽에 반사되기 시작했다. 미나는 비와 진흙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비참한 형상을 내려다보았다. 왕은 자신이 평생 얕보았던 여왕에 의해 무너졌다. 폭우는 여전히 땅을 적시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그날 밤 절정에 달한 가족의 비극을 목격하며 함께 우는 것 같았다. 좁고 미끄러운 2층 발코니에서 미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남편을 밀어 떨어뜨린 후의 육체적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몸을 휩쓰는 아드레날린의 격동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래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준호의 몸이 딱딱한 포장블록 위에 무력하게 누워 쏟아지는 비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미나의 마음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오직 이상한 안도감만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이 마침내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천사로 위장한 괴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명예를 지켰다. 여전히 피를 흘리는 왼쪽 팔을 붙잡고 발코니 바닥에 힘없이 앉아있던 지우는 감탄과 걱정이 뒤섞인 시선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 탐정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몸이 흔들렸지만 일어서려고 애썼다. 미나는 즉시 몽상에서 깨어나 지훈을 도왔다. 그녀는 그 건장한 남자의 몸을 부축했고 지훈은 작지만 의외로 강인한 미나의 어깨에 몸무게를 기댔다. 그때는 낭만적인 말이 오가지 않았다. 오직 둘 다 죽음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시선만이 있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그 고급 주택가의 밤의 정적을 깼다. 빨갛고 파란 회전등 불빛이 집벽에 반사되기 시작하며 유령의 춤처럼 불안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잠시 후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정문이 강제로 부서졌다. 방탄조끼와 장총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며 지휘를 외쳤다. 그들은 부러진 다리로 멀리 기어가려 애쓰는 준호를 발견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진흙 위로 몸을 끌고 있었다. 미나는 지훈이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도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의 끝을 봐야 했다. 그들이 활짝 열린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마당의 광경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 그 자체였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정장과 비싼 향수로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었던 준호는 이제 진흙탕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옷은 흙과 피로 더러워졌고 얼굴은 멍들었으며 2명의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그의 몸을 거칠게 뒤집자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오른쪽 정강이 뼈가 바지를 뚫고 튀어나와 있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끔찍한 결과였다. 미나는 흠뻑 젖지 않도록 지붕 아래로 피하며 테라스로 나섰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준호에게서 떼지 못했다. 막 도착한 구급차의 구급대원들이 즉시 지훈에게 다가가 총상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려 했다. 그러나 지훈은 준호가 완전히 확보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들것에 실리기를 거부했다. 그 탐정은 미나 옆에 서서 그 여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 구급대원들이 상처를 싸매는 것만 허락했다. 준호는 고통의 신음 속에서 경찰의 탐조등이 배경을 비추는 테라스에 서 있는 미나의 모습을 보았다. 미나는 비참한 자신과 대조적으로 너무나 위험 있고 건드릴 수 없어 보였다.
다리의 고통은 산산조각난 자존심의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그는 저주를 퍼부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피와 빗물이 섞인 갈에 끓는 소리로만 나왔다. 한때 기만으로 가득 찼던 준호의 눈빛은 이제 순수한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서장이 미나에게 다가가 짧게 격려하고 준호가 엄중한 경호 아래 경찰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격리실에 수감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더 이상의 구속 정지는 없을 것이었다. 더 이상의 보석금도 없을 것이었다. 미나에 대한 살인 미수와 지훈에 대한 총격은 종신형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다. 미나의 아버지에 대한 계획살인 혐의가 추가되면 말할 것도 없었다. 그 증거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다. 경찰이 준호를 구급차로 끌고 가기 전에 미나는 빗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잠옷이 젖거나 발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가 누워있는 들것에 다가갔다. 경찰관들이 막으려 했지만 미나의 시선을 보고 물러서서 공간을 내주었다. 미나는 준호의 머리 바로 옆에 섰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파멸의 기억을 새겼다. 미나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약지에 아직 끼워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다. 피와 거짓말의 기반 위에 세워진 신성한 유대의 상징이었다. 차분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미나는 그 반지를 뺐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쥐고 금속의 차가움을 느낀 다음 고통을 참으며 오르내리는 준호의 가슴 바로 위에 떨어뜨렸다. 반지는 준호의 셔츠 단추에 부딪히며 조용히 땡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둘의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 가져가요. 미나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평탄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마지막 자선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감옥 매점에서 담배나 라면을 사는데 팔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버지 재산에서 단 1원도 당신이 누릴 수 없으니까. 당신 이름은 이 가족의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준호는 가슴 위에 반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미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고 거친 말로 미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었지만 입이 굳어버렸다. 그는 미나의 눈에서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힘. 그녀 앞에 선 여자는 더 이상 연약한 고아가 아니었다. 방금 전쟁에서 승리한 여왕이었다. 한편 다른 장소에서 그러나 거의 같은 시간에 정의는 유라도 찾아가고 있었다. 알고 보니 짧은 구속 정지 기간 동안 당황한 유라는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남은 예금을 이용해 해외 항공권을 구입하고 경찰에 압수되기 전에 준호의 금고에서 훔친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 그녀는 사라져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라는 법의 손길과 지훈의 영리함을 과소평가했다. 공항 출입국 시스템은 그녀의 얼굴과 지문에 대한 적색 수배 경보로 이미 표시되어 있었다. 유라가 큰 선글라스와 금발 가발을 쓰고 자동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려 할 때 보안 통제실에서 조용한 경보가 울렸다. 몇 초 만에 공항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포위했다. 유라의 체포 장면도 못지않게 극적이었다. 그녀는 국제선 출발, 터미널 한가운데서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고 경찰관들을 욕하고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든 핥히려 했다. 그녀는 동정을 사기 위해 임신했다고 소리쳤지만 그것은 절망적인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수갑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승객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그 장면을 녹화했고 몇 분 만에 유라의 체포 영상은 준호의 체포 소식과 함께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었다. 서로를 배신한 두 악당은 마침내 같은 날 밤 같은 구덩이에 빠졌다. 미나의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태운 구급차가 순찰차 행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며 젖은 정적을 남겼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며
가랑비가 내렸다. 미나는 여전히 마당에 서서 길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구급차의 빨간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팔에 하얀 붕대를 감은 지훈이 미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녀 옆에 서서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어 주었다. 미나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상처 많이 아파요. 미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당신이 몇 달 동안 참아온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나 씨. 이 상처는 잊으면 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상처는 그걸 치유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구름 뒤에서 약간의 달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문제는 끝났다. 적은 패배했다. 하지만 지훈이 옳았다.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집에서 독살당하거나 살해당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이었다. 미나는 상쾌한 젖은 흙냄새를 느끼며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것은 자유의 향기였다. 피로 얼룩진 폭풍 후의 밤이 지난 지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고 미나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정의는 비록 더디었지만 마침내 법정의 망치 소리와 함께 실현되었다. 준호와 유라의 판결 소식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 사가의 막을 내렸다. 붐비는 법정에서 준호는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부러진 다리는 감옥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수감자들과 자주 싸움을 벌인 탓에 완벽하게 낫지 않았다. 한때 잘생겼던 그의 얼굴은 이제 야위었고 눈은 난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다. 옆 피고인석에는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의 유라가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유혹적인 눈빛이나 애교 섞인 말투는 없었다. 대중에게 그리고 물론 맨 앞줄에 앉아 있던 미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은 판사가 판결을 낭독할 때였다. 두 사람 모두 법의학적 증거 자동차 브레이크와 청부 살인업자에게 송금된 자금에 근거하여 미나의 아버지에 대한 계획 살인, 미나에 대한 살인 미수, 사기,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총기 폭행 혐의가 유죄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피고인 1, 준호와 피고인 2, 유라에게 각각 종신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반응은 참으로 비참했다. 준호는 단지 기운 없이 고개를 숙였다.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기 연민의 눈물인지 모를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한편 유라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준호를 비난하고 판사를 욕하다가 교도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야 했다. 그 광경은 완벽한 결말이었다. 그들은 자유뿐만 아니라 존엄성, 재산, 그리고 인간성까지 잃었다. 그들은 남은 평생을 철창 뒤에서 자신들이 심은 증오와 함께 썩어가게 될 것이었다. 법원 밖으로 미나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거나 숨지 않았다.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과 세련된 현대적인 스카프를 두른 미나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에 간결하고 명료하게 대답하며 이제 자신의 초점은 부모님의 유산인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다. 그녀는 리더였다. 미나의 지도 아래 쿠스마 그룹은 급성장했다. 그녀는 경영진에 있던 준호의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고 청렴한 전문가들로 교체했다. 미나는 단호하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로 알려졌다.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자선 프로그램을 자주 열었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얕보지 못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그녀에게 붙기 시작했다. 피와 눈물로 얻어낸 명예로운 칭호였다. 그날 오후 퇴근 후 미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아름다운 공원 묘지로 향했다.
저녁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미나는 신선한 흰 백합 2다발을 들고 돌길을 따라 걸었다. 그녀는 잘 관리된 2개의 무덤 앞에서 멈췄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묘비가 저녁 햇살에 반짝였다. 미나는 쪼그려 앉아 꽃을 놓고 부모님의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 아빠, 모든 게 끝났어요. 미나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들은 마땅한 벌을 받았어요. 회사도 안전하고 저도 안전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빠 엄마의 유산을 잘 지킬게요.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미나의 스카프 끝을 스쳤다. 마치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미나는 눈을 감고 그 평화를 즐겼다. 2분 다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미나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다. 더 이상 검은 가죽 재킷과 신비로운 모자를 쓰지 않았다. 그 남자는 이제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연한 파란색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어 더 단정해 보였다. 팔에 남은 총상 흉터는 아물었다. 비록 그들의 투쟁을 항상 상기시켜줄 작은 흉터는 남았지만 여기 온 지 오래됐어요. 미나가 일어서며 물었다. 방금 도착했어요. 이걸 가져왔습니다. 지우는 플라스틱 파일을 보여주었다. 사건 종결 보고서입니다. 공식적으로요. 이제 더 이상 사설 탐정 서비스는 필요 없으실 겁니다. 미나는 파일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은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럼 이게 이별이네요. 우리 계약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지훈은 잠시 침묵하며 반짝이는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달콤한 어색함이 흘렀다. 그들의 직업적인 관계는 끝났다. 하지만 위기의 시간 동안 맺어진 감정적인 유대는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없었다. 지훈은 가렵지도 않은 목덜미를 긁적였다. 그처럼 냉정한 남자에게서는 보기 드문 행동이었다. 기술적으로 직업적인 계약은 끝났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쿠스마 그룹에서 믿을 만한 새로운 보안 책임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도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있었고요. 계속 숨어 다녀야 하는 탐정일도 지겨워졌고요. 미나는 작게 웃었다. 자유롭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아, 정말 우연이네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제 보안 책임자는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아마 주말에 가끔 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우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강인한 얼굴을 훨씬 젊고 따뜻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그 자격 요건은 제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부분은요. 그들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거창한 사랑 고백은 없었다. 서두르는 청혼도 없었다. 미나는 성급하게 마음을 주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와 지우는 천천히 한 걸음씩 신뢰를 쌓아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훈이 미나를 바라보는 방식과 미나가 지훈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방식에서 그들의 미래가 함께 더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이제 평화롭게 느껴지는 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 침실로 들어갔다. 6개월 전 그녀의 악몽이 시작된 것을 말없이 지켜본 방이었다. 그 방은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다. 벽지는 밝은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고 가구 위치는 변경되었으며 더 이상 준호의 흔적은 없었다. 미나는 지난주에 새로 설치된 대형 워크인 클로젯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비즈니스 복장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녀는 낡은 옷장 바닥에 웅크려 남편의 배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들으며 두려움에 떨었던 때를 떠올렸다. 그 순간은 마치 다른 삶처럼 느껴졌다. 미나는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운 사설 탐정이라고 쓰인 검은 명함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카드를 보며 미소 짓고는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아주 깊이 추락했지만 더 강하게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다. 미나는 딸깍하는 단호한 소리와 함께 옷장 문을 닫았다. 그녀는 방에 불을 끄고 따뜻한 무드등만 남겨두었다. 그녀는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덮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랜만에 미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잠들었고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맞이했다. 과거의 문은 굳게 닫혔고 새로운 문 뒤에서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